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국내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24년 만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한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의협이 어제 총궐기 대회를 했죠. 27일부터 전면 휴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또 21일 날 최상병 증인 불러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외 살펴봐야 될 소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또 즐거운 소식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4년 만에 푸틴 방북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평양에 도착을 했고요.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새벽 2시쯤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오늘 오후까지 머물 예정이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오기 전에 러시아 극동 야쿠티아 공화국 일정이 좀 길어지면서 방북이 늦어졌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에게는 이 지각 대통령이라는 원래도 지각을 많이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번에도 늦게 도착하면서 좀 짧은 당일치기 일정으로 방북 일정이 축소됐는데요. 네. 본격적인 일정은 정오에 있는 공식 환영식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면서 북로의 좀 우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각은 여전한데 방북하기 전에 푸틴 대통령이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지시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 전략 동반자 협정 이게 뭡니까? 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방북길에 오르기 전에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협정에 서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2월에 친선 및 설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는데요. 이번에 이 협정을 체결하면 24년 만에 광범위하게 좀 현안에 대한 제한 없이 협력하는 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북러는 좀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였다기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이에 가까웠는데요. 보다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푸틴 방북하기 전에 직접 북한의 그 노동신문이죠. 기고문을 게재했는데요. 이 기고문이 북한과의 관계를 좀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뜻을 좀 담은 것 같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노동신문에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했습니다. 네. 기고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반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서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푸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지에도 또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타바리시치, 즉 공산당 동지라고 부르면서 혈맹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 희망을 대대적으로 밝힌 만큼 오늘 북러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얘기가 오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회담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는 부분이 혹시나 군사협력 방안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미리 경고를 좀 날렸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북러 회담에서 네. 과거 북한과 옛 소련이 맺었다가 1996년 폐기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에 맺은 북러 조약에 따라서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유사시 어떤 수준의 지원을 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이번에 군사 개입을 명시한다면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가 군사 개입 조항까지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 군사 개입 대신 유사시 즉각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이런 수준으로 합의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는 한국하고 중국의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 만남이 있었는데요. 외교안보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어제 열린 한국과 중국의 네. 외교 안보 대화가 열렸는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서 한중은 양자 관계, 또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측은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등으로 한반도 기장을 고조시킨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지는데 좀 깊은 우려를 직접 표명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을 해줬고요. 다만 앞서 우리 정부는 푸틴 방북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 강화의 불법성을 규탄했지만 중국 측에서는 러북 간 교류가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오히려 좀 북러 교류에 대한 환영으로 읽히는 입장을 아하. 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영할 수도 있다. 하여튼 동북아 사정 또 안보 상황 좀 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많은 분들 오늘 또 돌아주셨어요. 뽕뿌미님이 전윤주 기자님 목소리 최고여라 이렇게 목소리 감사합니다. 좋다고 칭찬 주셨고요. 젤리스님, 또 아미네 S2님, 김미솔님, 오디세이님, 배동호님 역시 와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댓글 주시고 있고요. 배동호님께서 우리는 미국하고 친해도 되고 북한은 러시아와 친하면 안 되나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힘의 균형 관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좀 만나는 상황 아닌가 아마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글쎄요. 북미 종전협정 생각해 보셨나요? 이종영님 말씀도 주셨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소식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 다가오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여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23일쯤에 출마 선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개적인 메시지 없이 연일 출마설만 좀 네. 무성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23일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후보 등록일 직전인 23일에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보도에서 한 전 위원장 측 핵심 인사는 지난주까지는 좀 정치적인 뜻을 함께할 인재를 모으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인력 배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 최고위원 후보로는 총선 1호 영입 인재였던 정성국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한동훈 비대위를 함께했던 장동혁, 김예지, 한지아 의원과 박정훈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지금 어차피 좀 유력한 좀 당대표 후보로 지금 꼽히면서 어대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만 여권 내에서
한동훈 대세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권 내부에서 좀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절대 그러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역시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어대한 분위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고 임기를 채울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를 그만둘 생각인지 아니면 당헌을 바꿀 생각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정말 친윤인지 비윤인지 반윤인지 지금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출마는 지금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이 또 많이 지지를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여부하고 동시에 관심이 쏠리는 게 대항마거든요. 대항마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인데 특히 나경원 의원 출마를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출마를 밝힌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친윤계가 좀 결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나경원 의원은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제는 시간이 없다. 24일, 25일이 후보 등록일이니까 그전에는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할 경우에 이 친원계 의원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견제구로 이 나 의원을 지지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종의 대항마 구도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친윤계 핵심 의원인 이철규 의원도 최근에 어대하는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친 적 있죠. 네. 다만 과거 상황을 살펴보면 나 의원이 이 친윤계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친윤계 의원들은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때 김기현 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초선들이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출마하려던 나 의원을 좀 기억이 주저앉힌 바 납니다. 있기 안 때문입니다. 나왔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또 친윤계의 지지가 정말 또 나 의원에게 득으로 작용할지 이런 부분도 미지수인데요. 새 분리기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친윤계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도 당내에서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유리하게 작용할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관계도 잘 모르겠고 나경원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관계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연판장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의협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의협 총파업 나섰고요. 교수, 개원이 전공의들과 함께 총걸기 대회 진행을 했었는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정부가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 같아요. 네, 어제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된 총궐기 대회에 의사들은 여의도대로 6개 차로를 가득 메울 정도로 참석을 했는데요. 이날은 개원이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 전공의, 또 의대생들이 한데 모여서 의대 증원, 의료개혁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외쳤습니다. 이명택 의협회장은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 휴진을 이제 불법 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서 전국 개원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을 했고 또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면 충돌로 보입니다. 의료계하고 정부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의료계는 그냥 휴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정부는 모든 게 법적으로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뭐 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손해는 국민이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개원이 참여율이 낮았던 것 같긴 합니다. 빅5로 불리는 대학병원
휴진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의사협회 결정에 따라서 휴진한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병의원은 전체 3만 6천여 곳 중 단 4%에 불과했습니다. 당초 의협이 73.5%가 집단 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는 발표와는 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예측보다 적은 정부가 행정처분과 고발을 예고한 데다가 건강보험 선지급 제외 등 재정 압박까지 경고한 마당에 휴진 강행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는 무기한 휴직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점이 가장 큰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죠, 이게. 네, 빅5로 불리는 병원들이 이미 모두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거나 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 의정 갈등 이래 최악의 의료 공백 사태가 이번 빅5 병원의 무기한 휴진으로 계속되고 또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27일 날 무기한 휴진. 자, 댓글 좀 소개해드리면요. 뽕뿌미 님이 정부가 벌인 일이니까 정부가 수습해라 라는 말 주셨고요. 샤벨님은 양쪽 다 똑같다. 막 의사 쪽이나 정부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미솔님, 국민의힘 의사 또 기득권 행동 똑같은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라고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좀 해결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오늘 뉴스픽 전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수 잃는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또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봉봉봉봉봉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봉보로봉봉봉봉이라고 누가? 댓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봉 선생님, 박지은 변호사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진봉님, 봉보로봉봉봉봉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좀 인상 깊었던 이슈. 아니 뭐 인상 깊었던 네. 이슈는 아까 전현주 기자가 다 얘기했으니까 그 중에 얘기 안 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네. 권익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이유가 예. 김건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에 반발해서 그래도 한 분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익위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도저히 본인은 납득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본인 네. 사퇴하겠다. 예. 누가 봐도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아니 권익위가 지금 이게 할 일입니까? 뭐 하는 거죠 지금? 네. 아니 그리고 문제는 이게 법원도 그리고 검찰도요 이런 이제 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네.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권익위에 다 그 유권 해석을 요청을 한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유권 해석이 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권익위의 판단이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권익위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재판부도 그럼 문제 없다. 권익위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이렇다고. 왜냐면 그게 주무 부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그냥 면죄부 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앞으로 좀 첨언을 하면 예.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공직자 배우자는 받아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외국인이 주면 받아도 됩니다. 외국인을 시켜가지고 배우자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네. 한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그전에는 예전에 이 전의 사례를 보면 이런 이제 공직자 부인들 이런 분들이 받아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례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 그리고 그 사례집이라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만들어놓은 이제 왜냐면 이러이러한 경우에 처벌이 됩니다라고 부정청탁 금지법이 아니라 알선수재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해관계 충돌법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사례에도 이런 사례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직자 부인이 이런 식으로 받게 맞습니다. 되거나 예. 뭔가를 알선을 해주면 알선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사례의 내용도 국민권익위에 펴낸 사례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결과를 내면 되겠습니까? 지금 권익위가 그것도 나가 있는 사이에 왜 또 시점은 왜 그래? 왜 나가 있는 사이에 얘기하는 거야? 있을 때 얘기하라고. 반말적으로 하시는 건 조금 그런 것 그렇습니까? 같긴 한데 화가 알겠습니다. 조금 나셨어요. 예. 그렇지만 이 정윤신님께서 예. 그래도 한 분 계시고 아닙니다. 정윤신이 아니고 그럼 다른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읽기 좀 그런데 예, 예. 권익위 양심 있는 분 한 분은 그러니까요. 계셨군요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나들꽃님, 최지문 교수님 본방 사수하겠다. 감사합니다. 딴 건 안 보지만 이건 꼭 보겠다라고 감사합니다. 다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언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 예. 이거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언론 학자잖아요. 교수님은 그렇죠. 제가 어떻게 전문가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으로 표현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이 뭡니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네. 맞죠? 네. 그러면 언론은 비판받으면 안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뭐 또 기자협 뭐 단체인가 이런 데서 이제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 또 일부 언론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냈던데 그럼 언론은 비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언론들은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 비판하잖아요. 네. 정치인들 비판하고 정치인들 문제 있다고 얼마나 그런 그 칼럼을 쓰고 또 기사를 씁니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기사 많이 썼지 않습니까?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네. 그런데 그런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을 그럼 비판하면 안 됩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애완견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 지나치다고 표현한다면 그건 제가 어느 정도 또 납득이 단다고 볼 수 100번 양보해서. 네,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네.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언론은 성역입니까? 언론이 잘못하면 그냥 가만 놔둬야 돼요. 그러면 네. 언론은 그냥 잘못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그 질문에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네. 좀 뭐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그런데 애완견이라는 표현 자체가 언론에 대해서 협박했다, 겁박했다 이런 표현으로 나가는 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에요. 지나친 표현이다. 그게 어떻게 협박이죠?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고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지 않고 정권에 대해서 긍정적 보도만 하고 있으면 그걸 비판하면 안 됩니까? 비판해도 되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언론들 반응을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언론들 반응이 지금 말씀처럼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말씀드리면 국민일보 같은 데는 예. 이재명 대표 언론에 대한 부당한 공격 그만두라 난리가 났어요. 중앙일보도 그렇고요.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언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뭔 공격이냐고요, 제 말. 공격이라고 하는 건요. 무서워요? 부당하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문제를 삼거나 네. 아니면 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을 하면 공격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아하. 그런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재판 관련해서는요. 국정원 네. 문건도 나왔고 쌍방울 그 관계자 직원의 진술도 나왔잖아요. 증언도 나왔고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맞습니다. 얘기까지 나오고 그건 보도 안 하잖아요. 몇 군데서나 과연 그 뉴스타파 보도를 받아가지고 인용 보도했습니까? 극히 소수에 불과해요. 맞습니다. 거의 보도 안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얘기한 아니 심지어는 검찰 공소장을 가지고 보도를 해요. 공소장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지만 검찰의 일방적 주장 아닙니까? 일방적 판결문입니까? 그게 주장입니다. 판결문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화영 부지사 판결문 공개도 안 해요. 비밀이 있다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편파적으로 한쪽 의견만 전달하는 언론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격이라뇨. 부당한 공격이래 그것도. 뭐가 부당하죠 대체? 아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이 잘못한 부분에서 따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이 네. 똑바로 언론의 역할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부당한 공격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험한 언론관이래. 무슨 위험한 언론관이죠? 아니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특히 이슈가 충돌되는 그런 이슈 같은 경우에 양쪽 네. 의견이 그럼
공정하게 양쪽을 다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은 국민이 하고 독자하고 시청자가 하는 겁니다. 네. 언론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저널리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네. 언론이 검찰 연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인식 자체. 이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언론이 그렇다는 인식이 아니고 언론이 현재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부지사 재판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이고 편향적이고 한쪽 편만 든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면서 양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그것마저도 못 받아들인다면 언론은 자기들은 비판 안 받겠다는 거예요. 성역이 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혹시나 개라는 소리 들어가지고 좀 화가 났나 싶었는데 네. 이 개 정치권에서 이 개에 대한 논의가 또 있더라고요. 네. 뭐 워치독, 랩독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뭐냐면 언론 네. 학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아하. 언론 학계에서 이제 언론을 분류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분류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개를 표현해서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은 애완견이지만 예전에 개는 뭐 박지훈 변호사 집에 혹시 개를 길러봤어 말지만 집을 지키는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집을 지키죠. 와. 그렇죠. 예, 도둑이 예. 들어오거나 예전에 감시하고,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언론학자들이 뭐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언론을 분석하는 방식 중에 이 개를 인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하.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와치독이라는 거예요. 와치독. 와치독은 이제 감시견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를 인용해서 와치독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우리가 랩독이라고 하죠. 네. 예, 그 애완견이라고 보통 애완견, 랩독. 표현하는 거죠. 무릎에 예. 올라가서 그렇죠. 예, 이런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행동. 예. 이런 이제 표현을 랩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가드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표현이 오늘 뭐 온고에는 공격견이라면 이 공격견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 이건 네. 빼고 네. 세 가지 표현이 기본적으로 언론 학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개를 인용해서 그거 문제가 됐다고 보지 않고요. 언론 학계나 아니면 언론 학자들이 언론의 형태를 구분할 때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언론관들이 있고 언론의 태도들이 있다. 네.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비교하면 와치독과 랩독 두 개가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 감시견의 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 원칙이에요. 저널리즘 원칙에 보면. 그러니까 권력기관, 특히 이게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 권력, 사회적으로 있는 권력들을 감시를 잘하는 게 언론의 기본적 역할이고 네.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정권에 빌붙거나 아니면 정권의 긍정적인 보도만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걸 랩독이라고 그래요. 애완견이라고. 네. 예.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인용해서 얘기한 그 거예요. 예민하게 받아들일 게 없네요. 없어요. 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언론 학계나 언론을 쓰는 평가하는 용어네요. 쓰는 용어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소리 들었다고 저렇게 난리를 칩니까? 잠깐 그 뉘앙스가 약간 그렇긴 하네요. 아, 어쨌든 예, 예. 근데 이게 외국에 있는 언론 학자들 다 쓰는 말이에요. 쓰는 우리만 말들이다. 쓰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특이하다 또는 뭐 이게 특별한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없고 언론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구분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다. 네.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용한 거예요. 네. 왜 언론이 와치독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느냐 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면 감시견 이랬으면 가만히 있었겠네? 애완견이라니까 화가 난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체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낸다고 하면 그만큼 뜨끔한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제도 언론 얘기입니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17일 발표한 내용이에요.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입니다. 우리 한국의 뉴스 신뢰도 발표가 됐는데 31% 나왔습니다. 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31%는 지난해보다는 약간 올랐지만 전체 평균보다는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떨어진 거군요. 47개 조사 대상국 중에 우리나라가 순위가 몇인 줄 아세요? 몇 등입니까? 38번째예요. 아, 너무 밑에서 낮네요. 쉬는 게 훨씬 빨라요. 예, 너무 낮는데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47개 조사 대상국 평균 뉴스 신뢰는 40%. 그러니까 평균도 안 돼. 평균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예.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매년 이 결과를 발표해요.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네. 이 연구소에서 매년 이게 조사 대상이 나는 47개 조사 대상국의 국민들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38일 했으니까 47개 중에 네. 밑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 이런 규모에
업무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이런 언론의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네.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편향적이고 정권 친화적이냐 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매체별로 또 예. 브랜드별로 신뢰도도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MBC가 1인데 예. KBS 5등 했어요. 이게 뭡니까? 예전에는 KBS가 1등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KBS가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 사장 바꾸고 나서 진행자들 교체해버리고, 그 다음에 만들고 있던 프로그램도 중지시켜버리고, 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요 내용,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산육의 꿈 나오고 나서 그 대통령이 발표하니까 10곡지를 그걸 가지고 보도를 하지 않나. 예. 또는 뭐 정권 땡윤 뉴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에게 비판적 기사보다는 긍정적 기사, 홍보하는 기사,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이 공영방송이라고 수신료까지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영방송이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정권의 입장에 서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결국 순위가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처럼 작년에 비교해서는 조금 신뢰도가 소폭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요. 매우 낮죠. 37등, 뭐 38등이라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론들의 보도 태도나 행태가 네.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 즉 와치독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랑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과연 정권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해서 네. 제대로 잘 보도하고 있느냐, 그걸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볼 때도 언론이 이제는 그 권력의 어떤 시녀 또는 권력의 어떤 충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제 다른 표현은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일반 언론들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이제 대한 매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디지털 매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매체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아 주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어디죠? 액트지온가? 네. 그 사안도 어디서부터 터뜨렸습니까? 다 누가? 밖에서 나온 네, 얘기예요. 밖에서 나온 거예요. KBS, MBC, MBC는 했죠, 물론. 네. KBS나 다른 방송사에서 잘 안 했잖아요. 뭐 뉴스타파 이런 데서 예, 많은 그런 데서 나오죠. 뉴스를 하면 그거를 인용해서 이제 보도하거나 인용하는 나중에 게 마지못해 보도하는 어쩔 수 경우도 없이 있지만, 보도하는 그렇죠. 경우가 자기들이 많죠. 나서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주객이 없죠. 전도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저널리즘의 이 주도권이 네. 이제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자, MBC가 매체 신뢰도 1위는 하긴 했지만 예. 방심위 또 선거방송심의, 선방심의로부터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방송사가 제기한 이 가처분 행정소송에서는 대부분 인용을 받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할 때도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요, 이제 그 처분한 거 다 취소해야 돼요. 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1건이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MBC에서. 이건 너무 부당하다. 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냐. 그 중에 10건이 인용이 되고 한 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인용된 것만 보면 100%예요. 이거 문제 있다고 제기한 모든 건이 지금 다 한 건은 계류 중이니까 그건 예. 빼고요. 예. 10건 모두가 문제 있다고 판단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취소하라고.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거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정말 공정하게 심의를 한 게 아니라 정치적 이유와 목적, 이 이유 때문에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만 하나만으로 심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국민의힘이나 또는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입장을 보면 이화영 부지사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뭐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으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늘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것도 그럼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선방심이나 이런 거 다 심의한 거 다 잘못됐네? 그 사람들 심의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의도를 갖고 했네? 이런 얘기 왜 안 하는 거죠? 네. 법원을 어떤 때는 신뢰하고 어떤 때는 공격하고 이럽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용이 계속되면 예. 엉뚱하게 지금 계속 제재를 내렸던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고 해요. 방심위 내부에서도. 그렇죠. 노조에서. 근데 이런 얘기는 저도 그렇고 많은 법조인들도 저런 식으로 계속하면 재판 다 질 건데.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법정제를 많이 내린 겁니까? 왜냐하면 겁주기예요. 겁주기. 겁박. 겁도 안 나요. 예. 겁도 안 나는데 예. 겁박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뭔가를 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위협 네. 효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네. 막 이렇게 어떤 정부 기관이 박지원 변호사 쫓겨났잖아요. 뭐 쫓겨난 것도 아니고 뭐. 스스로 물러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신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일이 반복되면 위축이 되잖아요, 사람이.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그만두기 전까지 얼마나 압박이 들어왔겠어요. 제가 볼 때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제 추측이에요. 본인은 말을 안 하지만 예. 그때마다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또 그건 이 맞습니다. 얘기했다가 또 나도 또 제재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효과가 있어요. 네. 법원 판결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방송을 하는 중간에 자꾸 불려가서 PD나 아니면 제작진이 진술해야 되고 청문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다음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을 하고 싶은 말도 못해. 네. 그게 겁박 효과예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요 사이에 뭐 뒤집어지더라도 일단 겁을 줘서 더 이상 비판을 못하게 만들려는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이런 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지금 선방심의 법정 제재 관련 절차 아직도 완료가 되지 않지만 많은 건수들이 남아 있고 제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대부분 선방심의가 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이것도 재판이 된다면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차피 그렇죠. 비용 들 거를 예상을 하면서도 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요. 자기 돈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변호사 돈 벌게 해주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면 방심위에서 그걸 대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심에 지원되는 금액은 방통위에서 예산을 배분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건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되면 선방심의위원들한테 저는 이거 변호사 개인적으로 선임하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왜 그 방심위에서 해야 됩니까? 예.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끝나버렸어요. 지금 선방심의는 끝났어요 이미. 그러면 최소한 방심이나 이런 데서 구상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그거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 못 해요. 저는 누구와 제 프로 YTN 할 때 예. 이상한 얘기했던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씁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네. 이 사람들이 할 때 조심하지 않겠어요? 조심하겠죠. 내가 괜히 잘못 판단을 하거나 심의를 했다가 내가 피해를 당. 근데 이런 경우는 지금 그 개인한테는 피해를 전혀 안 줘요. 네. 그러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임기 끝나서 지금 다 돌아갔어요. 자기들 뭐 네. 직장이든 어디든. 그 나중에 만약에 이 사람들 그렇게 심의해 준 거에 대한 뭔가 혜택을 본다, 특혜를 본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추적을 해야 되죠. 열심히 예를 들어서 뭐 모르겠어요. 네. 선방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지시를 받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만약에 거기서 이런 일을 했다고 나중에 어떤 자리를 가거나 좋은 이런 자리 경우, 간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네.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보면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있는 추측이 가능해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왜 세금을 하냐고요. 본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심의를 공정하게 안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법적 소송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는 그런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막 남발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법정제가 중요한 게 지금 교수님도 말씀 좀 하셨지만 재승인 심사 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BC는 그렇죠. 정말 무차별 지금 법정 제재를 맞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게 다 그대로 되면 MBC 방송국 없어집니다. 없애려고 저렇게 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방통위가 이 공영방송에 대한 제어가 심사 세부 계획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청년요. 이것도 웃긴다고 생각해요. 뭐 예? 청년의 목소리를 뭘 반영한다는 거지? 아니, 저도 이제 예전에 심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방송국 제어가 심사를 한 적이 네. 있는데 1000점 만점이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네. 1000점 만점에 650점인가? 밑으로 가면 과락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재승인 취소할 수도 있는 건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냐면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소수계층에 네. 대한 배려 또는 상생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청년의 목소리를 뭐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방송이라고 하는 건 모든 계층, 남녀노소를 다 아우르는 모든 계층의 의견과 모든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왜 청년의 목소리만 반영하죠 그러면? 네. 그럼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반영 안 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목소리는 반영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뭐 반영한다고 그래봐야 저는 편성하는 프로그램 내용 중에 뭐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몇 % 이상이라는 근데 법적으로 그것도 없어요 기준도. 네. 근데 지금 뜬금없잖아요. 어떻게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거, 뭐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방송은 아까도 말씀드린 특정 세대나 특정 성별이나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에서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남녀노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되는 방송을 만드는 것이고 공영성과 공익성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되고 네. 아니면 평가를 해야지 특정 세대나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지 이게 무슨 않다. 청년 방송이에요? 예. 청년 방송이냐고? 노년 방송입니까? 알겠습니다. 노년도 있잖아요. 다 바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죠? 왜냐하면 지상파고 공중파이기 때문에 또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런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KBS 이야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벌써 같은데요. 마지막이야? 좀 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지난 11월 박민 사장 취임을 했습니다. 방송 장악 논란은 끊이지 않는데 이번이 아마 처음으로 법원에서 KBS 관련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냐면 예. 감사실이 있거든요. 네. KBS 감사가 있습니다. 네. 이 감사실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실장, 부서장 등 3명을 한 번에 교체했어요. 누가?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박민 사장이, 예. 근데 감사실 규정에 보면 감사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규정상 감사가 요청해야 직원을 교체할 수 있는데 네. 순환 보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사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실 직원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KBS 사장이나 경영진이 제대로 일과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감시 기관이죠. 그렇죠. 감사가 마찬-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 감사가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농담 하지. 화내시다 갑자기 그런 이상한 농담을 하십니까? 감사, 재밌잖아요. 땡큐. 땡큐 아니잖아요. 워치를 해야 되는데 땡큐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네네. 거예요. 사장이 마음대로 막 사람들 바꿔버리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실에 일하는 사람을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앉혀놓으면 제대로 감시가 되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아니 석유공사 감사도 지금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석유공사 감사가 검찰 출신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는 그래서 규정상 네. 감사가 요청이 있을 때만 감사실의 직원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근데 사장이 감사의 요청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 네. 이러니까 법원에 제동을 걸죠. 왜냐하면 규정이 규정에 어긋나잖아요. 어긋나, 법에 어긋나는 그런 네, 어떤 그런 조치니까. 행동을 했으니까 예. 이런 행동을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민 사장이 왜 이런 행동을 했냐 그냥 추측해 보면 네. 본인을 감시하는 감사에게 뭔가 불만이 있었던 기분이 거겠지. 나빴다. 뭐 그러든지 아니면 문제를 제기했든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예. 사실관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예. 다만 이렇게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바꿀 수 있는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뭔가 불편한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문제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법원에 제동을 법원에서 걸었다. 무효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자, 앞으로도 뭐 법정 소송들이 또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마침 또 방송 3법이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법사위에 가면 곧 이게 본회의에 회부돼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과방위 의원들이 KBS 박민 사장 예. 또 뭐 출석 등등을 좀 요청했죠. 증인 출석 요청했는데 예. 오는 겁니까 박민 사장? 모르겠어요. 올지 안 올지. 근데 와야죠, 당연히. 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아니, 예. 국회는요,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네. 국민의 명령을 대신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언하거나 아니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을 한다는 국민이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와야 되겠죠. 오락할 때 오는 게 좋겠죠. 아니면 그렇죠. 이면 증인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구인영장 내버리고 처벌받아요. 그렇죠. 국회 감정증언법에 예. 따라서.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아마 그걸 때리지 않겠어요? 네. 자, 구인해 오세요. 땅땅땅. 예. 오락할 때 올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은 말 할 때 오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출석 이제 한다면 예. 뭐 많이 물어볼 것 같거든요. 많죠. 그 열 꼭지 그 뉴스 그러니까. 물어보면 뭐 답 어떻게 할 건데요? 입 닫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박민이 알아서 하겠죠. 아이고 참네 이거 인사 이런 거 하고 이거 짤락하노? 이 너무 문제가 많아. 네네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관련된 프로그램 네. 10주기였나요? 그것도 문제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지금 땡뉴 뉴스라고 얘기하는 뭐 윤석열 대통령 그냥 칭찬하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를 너무 많고 아까 말씀드린 10꼭지 문제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박민 사장 뭐라고 대답할 거냐. 예. 또 감사실에 이렇게 인원을 마음대로 바꿔버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안들. 같은데요. 이런 사안들에선 유구무원 아니겠어요? 네. 뭔가 핑계를 대긴 하겠지. 그러면 과방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 과방에 좀 화력 좋은 의원들 많잖아요. 그죠 김현 의원 김현 의원도 있고요. 최민희 위원장도 최민희 위원장도 있고요.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KBS는 저는 불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 앞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따끔하게 혼도 내고 질책도 하고 문제가 뭔지를 더 적나라하게 밝혀내기도 하고 네. 그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도 보고 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명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껏 했던 거 다 국회 가가지고 혼쭐 나겠네요. 아, 당연히 그래야죠. 아. 국회가 그런 건 아닙니까? 아하.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 공영기관들. 예. 이거 KBS가 한국방송공사예요, 공사. 공사가 잘못하면 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국민의 수신료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감시하고 잘못하면 질책도 하고 혼도 내고 또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안 없는 들어오잖아요. 상황인데 나와서 좀 박민 사장 보호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안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만약 않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박민 사장이라면 나오고 싶습니까? 왜 저를 그 비유를 그렇게 아니, 하십니까? 궁금해서요. 나와야죠. 나와야 싶다. 된다. 아니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보면 행정부 관료들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장관, 네. 차관들 이 사람들 이거 뭐 하는 거죠? 국회를 무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회를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국회는 대의기관이잖아요. 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 이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삼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부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대신해서 출석을 요구하는데 안 나와요? 이게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안 나오면 청문회 열어가지고 네. 증인 채택한 다음에 그러면 구인 약간 영장 내고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예, 문제가 국회를 모욕하는 그런 그렇죠. 걸로 봐버려요. 네. 그래서 처벌 가능하니까요. 출석 거부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처벌해버렸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안 나오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네. 화가 좀 풀렸습니까? 안 풀렸어요. 아, 방송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계속 화내주세요라고 오늘 하루 종일 화내주십시오 이렇게 댓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매주 수요일 역사 속 미스터리한 범죄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는 투베쇼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또 변호사인 저 세 명이서 재밌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검사 시절에 여성 적개거 있는 그 술집에서 단속 경찰하고 시비도 벌이고 또 검찰 나와서는 장관한테 할복하라고 일본도도 건네고 누굴까요? 네, 아주 뭐 대단하신 분인데 인권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요 얘기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것도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권위원회 위원을 이런 사람 써도 되느냐 이런 논란들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형제복지원 수사검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김용원이라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가 있다고 하길래 예. 그렇습니까? 왜 여기 가 있는지 여기 왜 가 깜짝 있지? 놀랐습니다. 예. 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국가인권회의 상임위원인지 저는 기가 찰 노릇인데요. 네.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고 이제 갑자기 형제복지원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1987년도에 검사 김용원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검사죠. 검사 예, 예, 김용원. 예. 네. 그래서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네. 등 운영진 6명을 구속을 했고 예. 근데 그때 기사는 사실은 신뢰할 게 못 되지만 어쨌든 나온 기사는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김기춘 당시 부산지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갖고 무려 이제 박인근을 징역 15년 벌금 6억 넘게 뭐 이렇게 중형을 구형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인권의 보루로서의 검사 역할을 한 젊은 검사의 똘끼였다라는 형태로 상당히 포장이 된 네네네. 그런 기사가 나왔고 물론 다른 기사도 있습니다. 아니 그걸 계속하지 않고 6개월 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면은 네. 이걸 하다가 지가 도망간 거 아니냐 그런 기사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당시의 기사의 평가이고 다만 형제복지원 수사를 한 거는 맞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는 평가할 만하다까지만 나온 거죠. 요거는 어쩌면 인권사에 좀 그래도 발자국 남겼다 이렇게 볼만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인권위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김용원 위원 형제복지원 수사 검사 타이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일화도 있습니다. 오늘 좀 이 개인사를 다룬다기 좀 그렇긴 한데 뭐 술집 가가지고 경찰하고 막 싸우고 시비 벌리고 장관한테 막 할복하라고 일본도 칼 주고 뭡니까 이거 자세히 좀 짚어주십시오. 일본도 칼이 뭐 네. 우리가 과일 깎아 먹는 칼이 아니라 가도가 아니겠죠? 65cm짜리. 아우 진짜 일본 돈이에요. 65cm짜리. 여러분들 그 범죄도시 그 3에 보면은 예. 일본 야쿠자 봤습니다. 그 리키가 예. 막 휘두르는 그 예. 일본도입니다. 일본도. 예. 그거를 그 장관한테 우편으로 보냈다. 네. 야. 와, 그걸 어떻게 보냅니까? 네. 뭐 칼집에 담아서 보냈나요? 아니면 빼서 보냈나요? 나는 그거는 정말 제가 장관일 것 같으면 네네네. 이건 진짜 그 인권위원회 제 속감입니다. 겁이 나겠죠. 예. 장관도 인권이 있는데. 그 옛날에 일본 같은 데는 예. 그렇게 칼을 주는 거는 예. 일본은 좀 할복 이런 게 옛날. 예, 할복이죠. 예. 할복해라. 죽어라. 예. 배 네가 스스로 갈라서 죽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과의 어업 협정에 실패했다고 네. 1999년도에 일본도를 보낸 사람이 네. 결국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언제까지 일본군 성노예 발언을 할 것이냐.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어렵습니다. 아니 그 어업 협정 하나 실패했다고 일본도를 보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본군 성노예는 언제까지 우려먹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그 1990년에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무슨 뭐 김용원 검사 겸 이런 사람이 박효상 부장검사 부산지검에 네. 이런 사람들이 퇴폐 영업 단속을 나온 사람 네. 그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서 말썽을 빚고 있다. 자기들도 거기 간 거예요? 예. 간 주제에? 예. 가서 다 접대받고 놀다가 술 먹고 하다가 부산시경 특수기동대 최대윤 경장 등에 따르면은 예. 밀실을 만들어 놓고 예. 여종업원들에게 온갖 퇴폐 그 음란 행위를 다 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출동 조사를 하던 중에 경찰이 당연히 해야죠. 예, 아니 그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요. 예. 조폭들인 것 같다. 예, 하도 차는 예. 검찰이 조폭인가요? 예, 조폭인 것 같다 해서 예. 뛰어갔더니 예. 그렇게 더한 짓을 했다. 더한 짓을 그 검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걸 했더니 너 신분증을 내라. 네. 관등성명 내라 말이지. 예. 너 가만두지 않겠다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데 네. 김용원 검사의 대답이 더 웃깁니다. 뭐냐면 나는 하도 심하게 나를 단속하려 하길래 나오면서
목덜미를 한 대 쳤을 뿐이다. 목을 한번 가격했었다. 그거 했지. 내가 공무집행 방해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90년에 했다고 합니다. 베프님, 그 일본도를 보내는 심리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본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섭거나 나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도 하니까 양진호 생각이 나네. 양진호 일본도로 막 닭 치고 뭐 활 쏘고 막 이랬던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식이 낮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그럼 뭐 일본식으로 활복을 하라는 겁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적절하지 않은 어떤 행동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는, 물론 자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대단한 어떤 결기를 보여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권 얘기를 합니까? 인권위원이 됐습니다. 아까 근데 저기 부산 경찰에서 이 때린 사람이 이상민이란 검사입니다. 이상민 이름이 안 좋아요. 와, 이상민 검사 단속반이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때렸다는 거는데 그냥 때렸던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공무집행 중인 현직 경찰을 폭행한 겁니다. 경찰 목을 때렸다. 그렇죠. 어떻게 감히 그 공무집행 중인 경찰, 그것도 정복 경찰에 그 폭행을 합니까? 근데 당시 그 상황이 KBS 텔레비전 화면에 다 나갔습니다. 다 나왔군요. 근데 거꾸로 무슨 문제냐면 그 기자를 사이비 기자로 거꾸로 엮어갖고 아시다시피 나중에 그 기자를 이제 하지만 별건 구속을 시켰죠. 검사는 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1990년 1월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산지검 검사들이 소위 말하는 술 처먹고 행패 부린 거 아닙니까? 쉽게 술 처먹고 말하면. 지들이 태페 짓하니까 조폭인 줄 알고 신고 들어가가지고 조폭인지 아닌지 얼굴도 뭐 조폭까지 생겼으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럼 검사를 하든가 목을 왜 때리냐고. 근데 이 김영원이라는 사람이 좀 독특하네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을 철새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당 저당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경선도 하고 뭐 계속 뭔가 부산 영도에서 김영호 의원이랑 몇 번 붙었더나 떨어져 갖고 이당 저당 옮겼던 분이네요.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돌출적인 행동을 하려고 장관한테 일본도도 보내갖고 자신을 띄우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본인이 뭐 스스로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법도 수시로 어겼어요. 법도 어겨요? 왜냐하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알바 대학생 10명한테 일당을 주고 구청장 후보 공천을 경쟁자였던 말하자면 김영호 의원의 금품수수를 부각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일종의 뭐냐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그렇죠. 흑색선전을 돌린 거죠. 알바생을 이용해서 비방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현대리서치연구소라는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리서치연구소라는 이름을 일종의 사칭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인데 법을 앞장서 어긴다는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뭐 요즘 검사들도 이러진 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검사가 뭔데요? 왜 이렇게 자기들은 뭐 뭔데 이런 난리를 칩니까? 검사 출신이 0.73%로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그건 한참 뒤긴 하지만. 그 됐을 때부터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요직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골라도 이렇게 올라가지고 전혀 맞지 않는 곳에다가 대표 경력 하나, 형제복지원 수사, 그 경력 하나를 딱 내세워가지고 그 인권위원회에다가 말 그대로 갖다 박았습니다, 그냥. 하다 못해서 이런 얘기다. 석탄공사나 이런 데 갔으면 이해를 한다. 석탄공사 감사도 지금 검사 출신이니까. 석유공사나. 인권위원회 예산 보내 못하나 이런 얘기 있긴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 그런 생각이 없겠죠. 여기 지금 보면은 지난해 2월에 인권위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했다 그러거든요. 그 인권위원회에는 국회 추천 4명,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3명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몫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인사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지금 뭐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갔다 왔어요. 뭐 이제 뭐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다. 아니 그러면은 뭐 도대체 이런 사람이 인사 실패는 누가 책임지느냐? 결국 참 그 기레기 쓴다 그러고 말이죠. 대법원에서 기레기라고 하는 것은 모욕죄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기자를 보고 기레기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도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있는데 그러면 대법원에서 모욕죄가 아니면 제가 여기 기자를 보고 여기 기레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저기 있네. 그 말이 뭐 제가 그 손가락으로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지금.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인권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권의식이 박약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서 굳이 그 검사 뭐 임명하는 거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지만 검사가 뭔데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와가지고 칼 같은 거 할복시키는 사람을 시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글쎄요, 이제 말하자면 뭐 사실 우리나라의 검사의 역사라고 하면은 사실 일제시대부터 시작이 됐겠죠. 네. 당연히 1912년 조선 민사령, 형사령으로부터 시작돼서 대체적 식민지 기간 동안은 뭐 일본인들이 주로 검사를 했지만 아주 소수지만은 한국의 검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45년 이후에 미군정에서 이제 검사 조직이 부활이 됐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이고 1948년도에 검찰청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검사라고 하는데 뭐 그건 좀 이따 저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정부의 인적인 풀이 너무 좁다. 너무 좁으니까 실제로는 그 좀 함량 미달인 사람도 사실은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사 풀도 적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검사하면 다 그냥 보내는 것 같아요. 뭘 하나 찾아가지고 아마 형제복지원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김용원 이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지금 둔 것 같은데 글쎄요 납득하기가 어렵고 조금만 찾아봐도 TV만 봐도 알 수 있는 인권위원회가 유흥업소 가가지고 경찰하고 싸우고 칼 보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제 김영원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자신이 유리한 형태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됩니까? 일종의 함정 수사에 당했다라는 식으로 나중에 그 함정 수사 하기 전에 자기가 태평양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포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KBS 기자를 사이비 기자로 일종의 기자와 경찰이 이 함정을 파놓고 검사들을 이렇게 해갖고 한 거에 당했다라고 나중에는 이제 어차피 그 팩트는 있으니까 어떤 선거에 나오고 계속 그럴 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되는 거죠. 솔직히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뭐 이런 잘못된 평가를 스스로 포장하는 형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인권인이 되느냐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 지금 검찰 우리 역사를 조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검찰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제 시대 때도 시작도 됐다고 하지만 뭐 지금 권위주의 정부 지나면서 군사 정부 있을 때 그때는 뭐 힘도 못 쓰다가 하나씩 자기 권한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간다는 느낌도 들고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 검사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대한제국이 들어서기 직전에 이 근대 사법제도라는 거를 조선 왕조에다가 일본이 갖다 심으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조선 법학원이라고 하는 것 출신의 제1호 검사는 이준 검사입니다. 이준 열사잖아요. 그렇죠? 그 헤이그에 갔던 그런 분이 있어요. 이준 검사가 검사의 이거는 괜찮네요. 아니 그런데 실제로 검사 역할을 한 1호 검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재판이 최시영 재판입니다. 해월 최시영이 사형을 받은 재판인데 거기에서의 검사 역할은 뭐 고종실록에는 뭐라 나오지만 그 두 명은 그냥 갖다 놓은 사람이고요.
실제로 해월 최시영을 체포해가지고 사형을 구형한 사람은 이완용입니다. 아, 이완용도 검사였어요? 이완용이 검사 역할을 한 거죠. 전라북도 관찰사의 역할을 하면서 예. 검사 역할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는 저보고 사람들이 뭐 니 한자 읽을 줄 모르나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그 이완용이 제1호 검사입니다. 아, 이완용. 그러니까는 법학원 출신의 1호 검사는 누구냐? 이중 검사인 네. 거죠. 그런데 뭐냐? 이중 검사의 여러 가지 치적은 헤이그 헤이그에서 이중 검사가 죽으면서 열사가 되죠. 그야말로 없어집니다. 그 나라를 위한 충적이나 이런 건 없어지고 바로 대한제국이 들어서면서 뭐냐면 대한제국의 입장, 말 그대로 그 조선 통감부의 입장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네. 그리고 5년 뒤에는 바로 조선 총독부의 역할, 그 감정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그 하시는 분들이 다 사법제도에 잡혀 들어오면은 그 검사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앉아가지고 네. 우리 식민지 근대화론을 다 설파하는데 그 주력을 했던 거예요. 예. 따라서 이 사람들이 45년 이후에도 검찰청법이 48년도에 정부가 들어서고 만들어지는데도 뭐냐 하면은 대부분이 다 뭐냐 단순한 법리, 뭐 반민특위 때에도 이인 검사, 네. 뭐 조재천 검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 왜 그 49년도에 저 30몇 년도 사건을 하느냐. 가져오느냐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거대한 민족 감정을 거스르는 짓을 많이 합니다. 일제에 예. 부역한 사람을 처벌하는 반민특위 때 또 검사들이 그런 짓을 예. 했군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이 검사라는 직책은 뭐냐면은 항상 검사 동일체로서 네. 한 명이 만약에 그 좀 튀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걸 찍어 눌러야 되는 것이죠. 예. 찍어 누르고 어떻게 되냐면 공통된 하나의 입장. 그거는 뭐냐면 반공주의에 입각한 국가주의를 설파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라든지 백번 김구 선생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테러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따라서 지금 많은 검사님들이 네. 그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고작 우리가 그 검사라는데 2,000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2,000명 됩니다. 2,000명 정도 되는 검사 집단 하나를 지금 우리 민주 세력들이 어떻게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전부 다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검사 하나가 딱 보고 있다가 야, 쟤 좀 털어봐. 그러면은 압수수색이 바로 들어가고 아하. 제가 아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예. 것이죠. 구속도 될 따라서 수도 있고. 뭐냐면 알아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검사님들은 그거를 대부분 다 악용하지는 않겠지만 개중에 특수부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이 검사의 이런 폐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검사인데 그 예. 영화 보면 막 대한민국 검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많잖아요. 예. 이런 그렇죠. 게 이때부터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네. 부분은 헌법에 있는 검사 조항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사실은 영장 청구권이 그 검사의 헌법에 들어갈 이유가 뭐느냐? 실제로 이제 그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 행정부의 한 일원을 한 공무원을 헌법의 특별한 어떤 조항으로 영장 청구권을 주는 이유가 뭘까시라는 독특한 한국 헌법의 문제. 그래서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영장 청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그렇죠. 중심인 판사가 거죠. 중요하죠. 예. 근데 우리는 근데 거꾸로 된 거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행정 공무원인 검사가 영장 청구를 좌지우지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국가주의 사법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 실제로 군사 독재가 될 때까지는 검찰은 그냥 역할을 못 하다가 네, 힘을 못 쓰다가. 문민화되는 과정에서 네. 실제로 이제 검사가 일종의 강한 엘리트 집단이 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는 네. 거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마 지금이 아닐까.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가 자백 중심, 네. 별건 중심 예. 이런 건이죠. 사실 지금 야당 대표도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껌껌이 막 시비를 거는데 이게 사실 너무 문제 아니냐. 물론 네. 그건 따져봐야 되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차제 이런 형태의 검찰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한 사례로 뭐 전체 검찰 집단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성윤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이른바 죄송합니다. 대변 사건이에요. 대변 사건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여기 똥칠하는 사건. 예, 아침에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똥 사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네. 이런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성윤 의원에 의하면은 네. 검사장, 차장, 부장 30명의 간부들이 늦은 시간에 회식을 했는데 회식을 그 안에서 했어요. 안에서 했고 식당에서. 뭐 폭탄주를 해서 완전히 그 다 만취 상태인데 네. 문제는 부장 검사가 수사관을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몇 때립니까? 차장 검사는 또 그 부장 검사를 때렸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배를 때리고 막 그러니까 화가 났나요? 그게 똥을 싼 거죠. 거기서. 그 화가다가 똥 쌌습니까? 아니 맞아갖고 똥이 싼 거, 똥 그렇습니까? 흘린 거죠. 쉽게 말하면은 한번 맞아도 똥이 나와요. 맞으면 똥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 자체를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한 네. 남자 화장실 세면대 벽면에 네네네. 이게 무슨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폭탄주 문화도 문제고 폭행 문화도 문제고 문화라고 해야 되나? 네. 이것도 문제고 이걸 이성윤 의원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고발 같은 형태가 인 거죠. 좀 아침 식사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조금 그렇긴 한데 네. 뭔가 좀 오만한 것 같아요. 식당에서 어느 공무원 조직이 식당 행정청 식당에서 이런 폭탄주 먹고 똥 누고 이랍니까? 아니 뭐 술 한두 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 보면 간혹 예. 렌타이 고량주 같은 거는 네.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식당에서는. 중국집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네. 아니 업소에 가서 예, 드시는 게 좋겠고요. 유흥업소 가라는 게 아니고. 아니 더군다나 그게 어떻게 거기에다가 그런 그 응가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저기 그 기념품 허리띠를 수건거리에다가 그렇게 걸어놓으면 그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게. 정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름을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뭐 언론에 다 나온 거니까 서영교 의원이 그게 박모 검사라고 실명을 다 깠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에 실명이 까진 검사는 지금 제가 막 박모 검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를 리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자기 집에서도 그렇고 이 같은 검찰 조직 집에서도 똥 눕니까? 아니 뭐 집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그 평판이 안 좋아졌겠어요.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려면 그만한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검사들의 행태만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빨리 무조건 이제 기소만 하고 수사권은 빨리 원래 경찰한테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봐야 빨리 그거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박모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 사건 수사 검사입니다. 세상에 그 말이 됩니까? 사실 그런 사람이 무슨 이런 검찰 조직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들에 대한 감찰입니다. 감찰도 필요하죠. 사실 아시다시피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감사원에서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검찰 조직에 대한 감사가 몇 번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없었거나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해다가 말았습니다. 역사상. 왜냐? 하다가 감사원이 무서워갖고 못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검찰이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왜 미국의 의회에서는 회계감사를 직접적으로 국회에 두느냐 하면은 회계감사를 거기서 의무적으로 해야지만이 강력한 어떤 수사 조직이나 검찰 조직이 통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영수증 공개하라. 검찰 쓴 영수증 다 공개하라. 누구? 특활비 영수증. 특활비든 뭐든 이렇게 술 드신 것도 자기 돈을 안 드신 거잖아. 이거 다. 그렇죠. 그러면 영수증을 당연히
국회 회계감사국에 공개를 해서 명명백백히 하면은 적어도 이런 짓은 못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소권 권한, 수사권 권한 분리와 회계감사의 권한을 같은 행정부인 감사원이 아니라 국회로 옮기는 것. 국회로. 이게 제도적으로는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지금은 우리는 기소권, 수사권 분리만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계감사의 권한을 국회로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높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같은 행정부에 있으니까 서로 봐주잖아요. 좀 정리를 해보면 검사가 자체가 사람이 무서운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런 어떤 법적인 권리, 그렇죠. 권한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 안 되면서 또 누구 하나 통제를 못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회계 감사도 못하고 감찰도 못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똥 누고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이런 짓을 합니까? 세상에. 아침에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벽에 똥칠. 이게 누가 세상에 이런 짓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게 그 사람이 뭔가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 법이라는 게 기소권, 수사권 모든 걸 다 주고 말 안 들으면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뭘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1인한테, 1조직한테 독점 주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게 아니냐라고 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뭐 검찰 개혁, 법 왜곡죄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네. 아유 뭐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청법을 개혁을 해서 우선 검찰을 그만두고 1년 안에 혹은 3년 안에는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전관예우 이거를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겁이 없어져요.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그리고 대법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법고시를 패스한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들에 대하여 국회 입법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거를 좀 강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제를 좀 해야 된다. 이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300명의 권력에 의해서 혹은 시의원들이나 혹은 구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냐 하면은 그런 그 시험 권력들이 좀 통제받는 어떤 그런 그 장치들이 잘 마련돼야 될 것 같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표님. 조국 혁신당의 기소청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박주민 의원의 안, 무늬만한 지방검찰청장 정도는 선출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그 정도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검사들 말고 적어도 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 아까 부분 그렇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에서의 영장 청구권 조항은 분명히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회계감사의 부분은 국회로 이관하는 것. 그래야지 지금 같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적어도 줄일 수 있다. 아까 우리 최전병 교수님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을 감시하는 어떤 감시를 못 하잖아요. 감시를 전혀 못 하고. 그러니까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 말씀처럼 국민의 권한을 위헌받은 국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검사 제도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 백이성 역사 크리에이터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뉴스 인사이다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더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